며느리야, 좀 도와줄까? 내가 된장찌개라도 끓여줄게. 어머니, 안 돼요. 냄새 나요. 아파트에서 그런 거 끓이면 이웃집에서 뭐라고 해요. 70년을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 없던 할머니. 남편을 잃고 아들 집에 왔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차가운 무시와 모욕이었습니다. 그 노친네 때문에 우리 집이 엉망이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순간 윤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70대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윤희 할머니는 73년을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태어나 자라고 22살의 같은 마을 총각과 결혼해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다. 손가락만 한 개울이 집 앞으로 흘러가고 뒷마당에서는 배추와 물을 기르며 살았다. 닭장에서 갓 낳은 달걀을 거두고 된장과 고추장을 직접 담그며 사시사철을 보내던 그런 삶이었다. 봄이면 산나물을 뜯으러 산으로 올라가고 여름이면 오이와 토마토가 주렁주렁 매달린 텃밭을 돌보며 지냈다. 가을이면 고구마를 캐고 김장을 담그느라 바쁘고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떼며 따뜻한 구들장 위에서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모든 계절이 윤희 할머니에게는 삶의 리듬이자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50년. 둘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은 일찍 서울로 시집을 가서 멀리 살고 있었고 아들 준영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부산에서 직장을 잡았다. 준영이는 효자였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을 뵙고 명절이면 며느리와 손녀를 데리고 와서 온 집안이 북적였다. 그런데 작년 봄 김철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농사일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한순간이었다. 윤희 할머니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처음으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홀로 된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장례를 마친 후 아들 준영이는 어머니를 부산으로 모시자고 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서연이도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어 해요. 며느리 서연도 남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라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윤희 할머니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혼자 남겨질 걱정을 하고 있던 차였으니까. 하지만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대문 앞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기억, 마당에서 강아지와 놀던 기억, 남편과 함께 저녁 무렵 동네 한 바퀴 돌며 산책하던 기억들이 모두 그 집에 스며 있었다. 벽장 속 옷가지들, 부엌 찬장의 그릇들, 심지어 화장실 문고리까지도 70년 넘게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것들이었다. 준영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어머니 물건들 다 가져가세요. 우리 집에 자리 다 만들어놨어요라고 했다. 하지만 평생 모아온 살림살이를 다 가져갈 수는 없었다. 동네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버릴 건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들만 몇 박스에 담았다. 남편의 유품들, 자식들 어릴 때 사진들, 그리고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 항아리 몇 개. 부산으로 오는 길에 윤희 할머니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산과 들판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높은 건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윤희 할머니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부산에 도착해서 본 아들의 집은 정말 컸다. 12층짜리 아파트의 9층에 위치한 40평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딸깍하며 문이 열리고 들어선 집안은 깨끗하고 넓었다.
거실에는 큰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고 주방은 온통 하얀색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살던 시골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어머니, 이 방이 어머니 방이에요. 서연이 안내해준 방은 8평 정도 되는 방이었다. 창문으로는 다른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방에는 새 이불과 베개, 그리고 작은 화장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고맙다, 며느리야. 이렇게까지 준비해줘서. 할머니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한 것이었다. 시골에서는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로 잠에서 깨고 낮에는 새소리와 바람소리,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늘 들렸다. 그런데 이곳은 너무나 고요했다. 가끔 위아래층에서 나는 소음이나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첫날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준영이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초등학교 4학년인 손녀 지은이 등교 준비를 시켰다. 할머니가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에 이미 온 가족의 아침 식사가 끝나 있었다. 어머니 아침 여기 있어요. 서연이 준비해준 아침은 토스트와 우유, 그리고 계란 후라이였다. 할머니는 평생 아침에 밥을 먹고 살았는데 빵을 먹는다는 것이 낯설었다. 며느리야, 밥은 없니? 아, 어머니. 아침에 밥하면 냄새나고 번거로워요. 빵이 간편하고 좋잖아요. 할머니는 그럭저럭 토스트를 먹었지만 입맛에 맞지 않았다. 짜증이 나려다가도 새 환경이니 적응해야지 하고 참았다. 이런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맞춰가야 할 텐데 라고 생각했다. 준영이가 출근하고 지은이가 학교에 가고 나면 집안에는 윤희 할머니와 서연 단둘만 남았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다. 할머니는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지만 서연은 어머니, 괜찮아요.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냥 편하게 쉬세요라고 했다. 할머니는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다. 시골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넘쳐났는데 여기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 텔레비전을 보자니 프로그램들이 다 시끄럽고 어지럽기만 했다. 드라마는 너무 자극적이고 뉴스는 무서운 이야기들만 나왔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봐도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만 빼곡했다. 하늘도 좁아 보이고 바람도 시원하지 않았다. 시골에서는 대문을 나서면 바로 이웃집이 보이고 누가 지나가면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복도에서 사람을 만나도 서로 모른 척 지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이 라면을 끓여주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할머니는 또 밥이 그리웠지만 고맙다고 했다. 며느리야, 내가 된장찌개라도 끓여줄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세요. 서연은 친절했다. 말투도 정중했고 반말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진짜 가족 같은 친근함보다는 손님을 대하는 것 같은 정중함이었다. 할머니는 이 집에서 손님인 걸까, 가족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에 준영이와 지은이가 돌아오면 집안이 조금 활기를 띠었다. 할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준영이는 어머니를 챙겼고 지은이는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겼다. 그럴 때만큼은 할머니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저녁 식사는 온 가족이 함께했다. 서연이 차려준 식탁에는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있었다. 할머니가 드디어 제대로 된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머니, 입에 맞으세요? 준영이가 물었다. 응, 맛있다. 할머니는 대답했지만 사실 간이 좀 싱겁고 반찬도 그저 그랬다. 하지만 며느리가 해준 음식에 토를 달 수는 없었다.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준영이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할머니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다. 시골에 있을 때는 밤에도 벌레 소리, 바람 소리가 들려서 외롭지 않았는데 여기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외로웠다. 남편이 그리웠다. 옆에서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도 그리웠다. 이렇게 부산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다. 할머니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뭔가 자꾸 어긋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서연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정중하고 친절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복지관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어느 날 서연이 제안했다. 복지관이 뭐니? 어르신들이 가서 운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곳이에요.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실 텐데. 할머니는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서연은 이미 신청을 해놓았다고 했다. 내일부터 가시면 돼요. 아침 9시에 버스가 와서 데려가고 오후 4시에 데려다 주거든요. 복지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불안했지만 집에서 할 일 없이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그리고 서연이 말하는 것처럼 또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 버스가 왔다. 할머니는 서연의 배웅을 받으며 버스에 올랐다. 어머니,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안도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짐을 덜어낸 것 같은. 복지관에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있었다. 할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좀 더 젊은 분들도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안동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자식들이 모시고 왔나 봐요? 네, 아들이 여기 살아서요.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자식들과 함께 살게 된 사람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할머니는 조금 위안이 되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복지관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다. 체조도 하고 노래 교실도 있고 한글 교실, 컴퓨터 교실도 있었다. 할머니는 체조를 신청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오후 4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서연이 반겨주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응, 좋더라. 사람들도 많고. 다행이네요. 앞으로 매일 가세요. 어머니한테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할머니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매일 가세요라는 말이 매일 나가주세요처럼 들린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못된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다.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몇몇 친구들을 사귀었다. 특히 박순자 할머니와는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다. 순자 할머니도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우리 딸은 그래도 착해. 맨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챙겨줘.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며느리도 착하긴 한데. 뭔가 좀 그래. 그래? 어떻게? 할머니는 자세히 말하기는 어려웠다. 서연이 나쁜 건 아닌데 뭔가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시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다. 서연은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도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오셨어요라고 인사는 하지만 그뿐이었다. 복지관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뭐가 좋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할머니는 가끔 서연에게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다. 며느리야, 오늘 복지관에서 하고 시작하면 서연은 네, 잘 됐네요 하고 짧게 답하며 다른 일을 했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뭔가 바쁜 척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연이 정말 바쁜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말을 걸면 대답은 하지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대화도 최대한 짧게 끝내려고 했다. 할머니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다. 복지관에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으면 서연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서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할머니가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면 서연은 다른 곳으로 피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할머니는 최대한 자기 방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있었다. 화장실을 갈 때나 물을 마실 때가 아니면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지내는 것도 답답했다. 방에만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렀다. 책을 읽자니 눈도 침침하고 텔레비전을 보자니 방에 있는 건 작은 거라 잘 안 보였다. 이런 날들이 한 달 정도 지나자 할머니는 확신하게 되었다. 서연이 자신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준영이 앞에서는 여전히 서연은 친절한 며느리였다. 어머니, 오늘 복지관 어떠셨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준영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고민했다.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 같아서 차마 입에 담지 못했다. 게다가 준영이는 서연을 무척 아끼는 것 같았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렇게 부산에서의 두 번째 달이 지나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목소리도 작아지고 존재감도 작아지는 것 같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정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내가 왜 이런 곳에 와 있을까? 차라리 고향에서 혼자 살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집은 팔아버렸고 돌아갈 곳도 없었다. 할머니는 베개를 젖히며 조용히 울었다. 부산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면서 윤희 할머니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간다는 걸 실감했다. 서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래도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는데 이제는 아예 할머니를 못 본 채 했다. 아침 6시 할머니는 항상 일찍 일어났다. 시골에서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세수를 하고 있으면 벌써 서연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보지도 않았다. 서연아, 안녕히 주무셨어?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해도 서연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마치 허공에 대고 인사한 것처럼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아침 식사 준비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준영이와 지은이 것만 챙겼다. 할머니가 나와서 식탁에 앉아도 할머니 것은 따로 준비해주지 않았다. 할머니가 나도 좀 하고 말하면 그때서야 아, 어머니 것도 있어요라고 하면서 대충 토스트 한 장을 더 구워주곤 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점점 없어졌다. 할머니가 주방에 가서 혼자 뭔가 해먹으려고 하면 서연은 어머니, 방해되니까 나중에 하세요라고 했다. 결국 할머니는 모든 식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혼자 뭔가를 해먹을 수 있었다. 더 심한 것은 대화였다.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있을 때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서연은 아예 들은 척도 안 했다. 할머니가 오늘 복지관에서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도 서연은 지은이에게 지은아, 숙제했니? 라고 물으며 화제를 돌려버렸다. 준영이나 지은이가 할머니와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이가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하고 물으면 서연이 재빨리 끼어들어서 엄마가 알려줄게. 할머니는 모르실 거야 라고 했다. 할머니가 아니야, 할머니도 알아라고 말하면 서연은 어머니, 요즘 것들은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라고 하면서 할머니의 말을 차단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할머니는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어차피 해봐야 무시당할 뿐이니까. 식탁에 앉아도 조용히 밥만 먹고 거실에 있어도 말없이 텔레비전만 봤다.
준영이는 그런 할머니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해서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주말에는 골프나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바빴다. 가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도 할머니는 응, 좋다라고만 답했다. 며느리와의 일을 아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다. 서연의 무시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할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서연은 리모컨을 가져가서 채널을 마음대로 돌렸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바꿔버렸다. 할머니가 나도 보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 어머니가 보시던 건 재미없어요. 이게 더 좋아요라고 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배운 체조를 거실에서 하고 있었다. 팔을 벌리고 몸을 움직이며 운동을 하는데 서연이 나와서는 어머니, 거실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방에서 하세요라고 했다. 거실이 넓어서 하기 좋은데. 거실은 다 같이 쓰는 곳이에요. 방에서 하세요.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방은 좁아서 팔을 제대로 벌리기도 어려웠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체조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더 심한 일도 있었다. 할머니가 가져온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보겠다고 했을 때였다. 며느리야, 내가 된장찌개 좀 끓여볼까? 우리 집에서 담근 된장이라 맛있을 거야. 그런데 서연은 펄쩍 뛰었다. 어머니, 안 돼요. 냄새 나요. 아파트에서 그런 거 끓이면 이웃집에서 뭐라고 해요. 된장찌개가 무슨 냄새를 내니?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끓여 먹던 된장찌개인데. 어머니가 모르세요? 요즘은 그런 냄새 나는 음식 함부로 못해요. 그냥 사 먹는 게 좋아요. 결국 할머니는 평생 해먹던 된장찌개조차 끓일 수 없게 되었다. 서연은 할머니가 부엌에서 뭔가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할머니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가기만 해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가장 서러웠던 것은 청소일이었다. 할머니는 평생 부지런히 살아왔다. 집안 청소며 빨래며 안 해본 게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야, 내가 청소 좀 도와줄까?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가 하시면 더 더러워져요. 그냥 계시세요. 더러워진다는 말을 들을 때 할머니는 정말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그렇게 더러운 사람인가? 평생 깔끔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하지만 서연은 할머니가 만진 곳은 다시 닦았다. 할머니가 앉았던 소파도 털어내고 할머니가 사용한 컵도 다시 한번 씻었다. 할머니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뭘 해도 틀리고 뭘 해도 방해가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방에만 있고 조용히 있고 복지관 갈 때만 나가고. 복지관에서만큼은 할머니도 자유로웠다. 순자 할머니를 비롯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었다. 순자야, 나는 집에 있으면 숨 막혀 죽겠어. 왜? 며느리가 뭐라고 해?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있으면 싫어하는 게 눈에 보여.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도 그런 때가 있어.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봐. 시어머니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됐어.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비슷했다.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도 눈치를 보며 사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우리 아들은 좋은데 며느리가. 우리 딸은 좋은데 사위가. 하지만 할머니의 경우는 좀 더 심한 것 같았다. 다른 분들은 그래도 며느리나 사위와 대화라도 하는데 할머니는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고 있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김영숙 할머니가 말했다. 윤희 씨, 얼굴이 많이 야위셨네요. 혹시 밥을 제대로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살이 빠진 것 같았다. 그런가요? 네,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야위셨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다. 살도 빠지고 얼굴색도 안 좋아 보였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다. 아침은 토스트 한 장, 점심은 대충 라면이나 김밥 한 줄,
저녁만 제대로 먹는 정도였다. 그런데 저녁 식탁에서도 할머니는 눈치를 봐야 했다. 반찬을 많이 먹으면 서연이 눈살을 찌푸렸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김치를 많이 먹으면 어머니, 김치 많이 드시면 배 아프세요라고 했다. 할머니가 밥을 더 달라고 하면 어머니, 저녁에 많이 드시면 소화 안 돼요라고 했다. 결국 할머니는 식사량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배가 고파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그러다 보니 점점 기력이 떨어졌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화장실 문제였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야 했다. 특히 밤에 한두 번은 꼭 일어나야 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 와서 변기 뚜껑을 덮지 않았다고 서연이 불평했다. 어머니, 변기 뚜껑 꼭 덮어주세요. 안 그러면 세균이 날아다녀요. 할머니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시골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으니까. 그래서 조심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안 덮을 때가 있었다. 그러면 서연은 아이고 또 안 덮으셨네라고 하면서 짜증을 냈다. 세면대 사용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가 세수를 하고 나면 물기가 좀 튀었다. 서연은 그것까지 지적했다. 어머니, 세면대 주변 물기 좀 닦아주세요. 할머니는 휴지로 닦았지만 서연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닦으시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나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할머니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되었다.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서연이 잠에서 깰까봐 조심조심 발소리를 죽여서 갔다. 세수를 할 때도 물소리가 날까봐 조심했다. 어느 날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준영이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준영아, 이거 봐.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이야. 그런데 서연이 재빨리 어머니, 그런 건 나중에 보여드리세요. 지금은 바쁘거든요라고 말을 막았다. 준영이는 괜찮아요, 어머니. 보여주세요라고 했지만 서연의 표정이 워낙 불편해 보여서 할머니는 그만두었다. 아니야, 나중에 봐도 돼. 하지만 나중이란 건 오지 않았다. 서연이 있는 앞에서는 아들과 대화하기도 어려웠다.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갔다. 아침 인사도 안 하게 되고 식사 시간에도 묻는 말에만 간단히 대답하고 거실에서도 조용히 있었다. 마치 자신이 정말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지은이가 가끔 물었다. 할머니,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할머니는 할머니가 할 말이 별로 없어서 그래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정말로는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할머니가 조용해지자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할머니가 앞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했다.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서연은 지은아, 거실이 시끄럽지. 방에서 숙제해라고 했다. 할머니 때문에 시끄럽다는 뜻이었다. 할머니는 텔레비전 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는데도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일찍 돌아왔다. 몸이 좀 아파서였다. 집에 들어서는데 서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건지 모르겠어. 정말 답답해 죽겠어. 할머니는 자기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귀를 기울였다. 매일 집에 있으니까 숨 막혀. 복지관에라도 보내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안 그러면 정말.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뒷말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서연이 자신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 막힌다는 건 자신이었다. 그날 저녁 준영이가 어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라고 했을 때 할머니는 응, 좀 피곤해서라고만 답했다. 서연의 전화 내용을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더 큰 갈등만 생길 것 같았다. 밤에 혼자 누워서 할머니는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고향집도 팔았고 딸은 너무 멀리 살고 있었다. 이곳에서 버텨야 했다. 복지관 친구들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웠다.
너무 창피했다. 자식 집에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다른 분들은 그래도 며느리와 갈등이 있어도 대화는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은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복지관에 가는 것도 귀찮아졌다.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남편 영정 앞에서 울었다. 여보야,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당신 곁으로 갈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무서웠다. 아직 살아야 할 이유들이 있지 않나? 손녀 지은이도 있고 아들 준영이도 있고. 하지만 현실은 너무 냉혹했다. 서연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할머니는 점점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갔다. 마치 그림자처럼 점점 사라져가는 그림자처럼. 4개월째 부산 생활이 접어들면서 윤희 할머니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서연의 태도는 무시를 넘어서 이제 적극적인 배제로 바뀌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 집에서 자신이 정말 원치 않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식사 문제였다. 어느 날부터 서연은 할머니의 식사를 준비해주지 않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식탁에는 준영이와 지은이 몸만 준비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내 것은? 하고 물으면 서연은 어머니 것은 따로 있어요라고 하면서 식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을 내놓았다.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복지관에서 점심을 해결하니까 집에서는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복지관에서도 매일 점심을 주는 건 아니었다. 프로그램이 없는 날에는 일찍 집에 돌아오는데 그런 날에는 할머니가 혼자 뭔가를 해 먹어야 했다. 그런데 부엌을 사용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할머니가 라면이라도 끓이려고 하면 서연은 어머니, 냄새 나니까 창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했다. 심지어 어머니, 지금 제가 청소했는데 부엌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날도 있었다. 결국 할머니는 점점 굶는 날이 많아졌다. 아침은 빵 한 조각, 점심은 굶거나 과자 몇 개, 저녁만 제대로 먹는 날이 늘어갔다. 그마저도 저녁 식탁에서는 눈치를 봐야 했다. 어머니, 많이 드시네요. 서연이 할머니가 밥을 더 달라고 할 때 한 말이었다. 배가 고픈데. 어머니, 저녁에 많이 드시면 소화 안 돼요. 나이 드시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할머니는 배가 고파서 더 먹고 싶었지만 서연의 시선이 불편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며칠 굶으니까 몸에 힘이 없었다. 복지관에 가서도 기운이 없어서 제대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 윤희 씨, 요즘 많이 야위셨어요. 혹시 아프신 거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어서. 할머니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밥을 제대로 안 줘서 굶고 있다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집에서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서연은 이제 아예 할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피했다. 할머니가 거실에 있으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할머니가 부엌에 가면 다른 곳으로 피했다. 마치 할머니가 전염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어느 날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손녀 지은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할머니가 지은이 괜찮니? 할머니가 생강차라도 끓여줄까? 라고 했을 때였다. 그런데 서연은 펄쩍 뛰었다. 어머니, 안 돼요. 지은이 감기 걸렸는데 어머니가 가까이 가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뭐라고. 어머니,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혹시 세균이 옮겨갈 수도 있고요. 서연의 말은 할머니를 병균 덩어리 취급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손녀와도 거리를 두어야 했다. 지은이가 할머니 하면서 안기려고 해도 할머니 감기 걸릴까봐 걱정돼서 그래. 멀리서 인사만 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우연히 서연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복지관에서 일찍 돌아온 날 집에 들어서는데 서연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몰라.
매일 스트레스야. 할머니는 자신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귀를 기울였다. 그 놓친 내가 집에 있으니까 숨 막혀 죽겠어. 뭘 해도 눈치 보이고 부엌 쓰는 것도 신경 쓰이고. 놓친 내라는 말을 들은 순간 할머니는 온몸이 굳었다. 서연이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복지관에 메일 보내도 오후에는 돌아오잖아. 그럼 또 집에서 어슬렁거리고. 정말 답답해. 서연의 목소리는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했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줬는데 그러니까 좀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 이대로 가다가는 몸이 안 좋아질 거야. 그러면 알아서 요양원에라도 가자고 할 것 같은데.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다. 서연이 일부러 자신을 굶기고 있었다는 건가? 자신이 아파서 요양원에 가기를 바라면서. 솔직히 처음부터 모시자고 한 게 아니잖아. 남편이 자꾸 효자인 척하면서 모시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내가 왜 남의 어머니 뒷바라지를 해야 해?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이 남의 어머니라고. 준영이의 아내이면서 자신을 남의 어머니라고 한다고. 이제 진짜 한계야. 차라리 병이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하든지 요양원에 가든지 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도 편하고 그분도 전문적인 케어 받을 수 있고. 서연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왜 희생해야 하는 거야? 할머니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뛰고 있었다. 서연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일부러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니.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연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놓친 내, 남의 어머니, 요양원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이제 확실해졌다. 서연이 자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서연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겉으로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 속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침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식사 여기 있어요라고 하면서 빵 한 조각을 내놓는 것도 이제는 의도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할머니를 굶겨서 약하게 만들려는 계획의 일부였다. 복지관에 가서도 할머니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가 윤희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며느리한테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그런데 가장 속상한 것은 아들 준영이었다. 준영이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퇴근 후에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복지관 재미있으셨어요? 라고 물으면서 서연을 우리 여보가 어머니 잘 챙기죠? 라고 칭찬하기까지 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 아내가 나를 굶기고 있다고. 내 아내가 나를 놓친내라고 부른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아들이 믿을까? 오히려 할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해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게다가 서연은 준영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어머니, 오늘 복지관에서 뭐 하셨어요? 어머니, 이거 드시면 몸에 좋을 거예요. 어머니, 추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난방 틀어드릴게요. 완벽한 효부의 모습이었다. 준영이는 그런 서연을 보면서 만족해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잘 챙겨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의 답변도 완벽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알고 있었다. 서연의 친절이 모두 가면이라는 것을. 준영이가 없는 순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서연은 아예 할머니의 식사를 준비해주지 않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식탁에 아무것도 없었다. 할머니가 며느리야, 내 아침은? 하고 물으면 어머니, 냉장고에 있어요. 알아서 드세요라고 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할머니가 먹을 만한 건 별로 없었다. 우유, 요구르트, 과일 조금. 할머니는 바나나 하나와 우유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곤 했다. 점심은 더 심했다. 복지관 프로그램이 없어서 집에 있는 날에는 하루 종일 굶어야 했다. 부엌에서 뭔가 해먹으려고 하면 서연은 온갖 핑계를 댔다. 어머니, 지금 가스 점검하러 온대요. 어머니, 부엌 청소했으니까 나중에 쓰세요. 어머니, 냄새 나니까 창문 열어주세요. 결국 할머니는 방에서 과자나 빵으로만 끼니를 때우게 되었다. 그마저도 자신이 사와야 했다. 복지관이나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사서 방에 숨겨두고 몰래 먹었다. 이런 생활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자 할머니는 눈에 띄게 야위었다. 몸에 힘도 없고 어지러운 증상도 나타났다. 복지관에서 체조를 하다가 휘청거린 적도 있었다. 윤희 씨, 괜찮으세요? 순자 할머니가 급하게 달려와서 부축해 주었다.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하지만 할머니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다. 병원에 가면 영양실조라는 진단을 받을 것 같았고, 그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할머니는 서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 준영이가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만 답했다. 서연은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또다시 서연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왔는데 서연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며칠 더 굶으면 진짜 쓰러질 것 같아.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자신을 쓰러뜨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자연스럽게. 집에서 케어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남편은 아직 모르고 있어. 바보같이 나를 믿고 있어서. 어머니가 잘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어. 서연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가 할머니에게는 악마의 웃음처럼 들렸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 놓친 내가 쓰러지면 모든 게 해결돼. 할머니는 더 이상 듣기 어려워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굶겨서 약하게 만들고 병원에 입원시킨 다음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 준영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베개를 움켜쥐며 울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며느리한테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울기만 해서는 안 되었다. 뭔가 해야 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가서 할머니는 상담실을 찾았다. 그곳에는 사회복지사 지혜 씨가 있었다.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할머니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요즘 많이 야위신 것 같던데. 지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망설였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혜 씨, 내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 물론이에요. 어르신, 편하게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서연의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점점 자세히. 무시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밥을 굶기는 것, 그리고 어젯밤 들은 전화 통화 내용까지. 지혜 씨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어르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학대에 가까워요. 학대라고. 할머니는 그런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거야? 네, 어르신. 노인학대라고 해요.
의도적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 존재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학대에 해당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지혜 씨,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누가 믿어줄까? 내 아들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문제예요. 이런 일들은 증거가 없으면 증명하기 어려워요. 특히 가족 간의 일이라서 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지혜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어르신, 혹시 핸드폰 있으세요? 응, 준영이가 사준 게 있어. 그러면 녹음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모욕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 녹음해 두세요.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다. 녹음을? 그게 가능해? 네, 요즘 스마트폰에는 다 녹음 기능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혜 씨는 할머니의 핸드폰을 받아서 녹음 앱을 찾아주었다. 그리고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일이에요. 어르신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서연의 진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날부터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녹음을 시작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 버튼을 눌러둔 채로 다녔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녹음되지 않았다. 서연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서연은 다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부엌에서 나가주세요. 방해돼요.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냄새나니까 창문 열어주세요. 어머니는 그냥 방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같은 말들이 녹음되었다. 더 결정적인 순간도 왔다. 어느 날 서연이 친구와 통화하는 모습을 녹음할 수 있었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몰라. 그 놓친 내 때문에 우리 집이 엉망이야. 매일 복지관 보내도 오후에는 또 돌아와. 집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신경 거슬리게 해. 밥도 안 주고 있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어. 정말 끈질겨. 할머니는 가슴이 뛰었지만 계속 녹음을 했다.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아들에게 보여줘야 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왔다. 서연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이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커서 할머니 방에서도 들렸다. 할머니는 재빨리 녹음을 시작했다. 서연이 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진짜 한계야. 언제까지 저렇게 끈질기게 붙어 있을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평소보다 더 거칠었다. 그냥 확실히 처리해버릴까? 서연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춘 것 같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불길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좀 더 굶기면 정말 쓰러질 텐데.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다. 서연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고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지혜 씨를 만났다. 녹음 파일들을 들려주었다. 지혜 씨는 충격을 받았다. 어르신, 이건 정말 심각해요. 당장 아드님에게 알려야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들이 믿어줄까? 어르신, 이 녹음들이 증거예요. 이걸 들려주시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할머니는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준영이를 기다렸다. 서연이 없는 틈을 타서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해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왔다. 그날 밤 윤희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 준영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70년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두려웠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지혜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어르신의 존엄은 스스로 지키셔야 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서연이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할머니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오늘만큼은 서연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준영이와 지은이가 출근, 등교하고 서연도 외출한 후에야 할머니는 방에서 나왔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역시 먹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 우유 한 잔과 바나나 하나로 아침을 때웠다. 복지관에 가서도 할머니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가 윤희 씨, 오늘 왜 이렇게 초조해 보여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만 답했다. 지혜 씨 상담실에 들러서 오늘 아들에게 말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지혜 씨는 용기 내세요. 어르신이 옳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녹음 파일부터 들려줘야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다. 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확인했다. 녹음 파일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다. 서연의 모욕적인 말들, 자신을 놓친내라고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굶겨서 쓰러뜨리려는 계획까지. 저녁 7시, 준영이가 퇴근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평소와 같은 인사였지만 할머니에게는 무겁게 들렸다. 준영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진지하고 무거웠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이는 소파에 앉으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다. 준영아, 내가 엄마를 사랑하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사랑하죠. 그러면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겠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준영이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연이 어떻게 자신을 대했는지, 무시하고 모욕했는지, 그리고 의도적으로 굶겼는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점점 자세히 말했다. 준영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보가 정말 그렇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나도 그냥 적응 문제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 그리고 며칠 전에 할머니는 서연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 이야기를 했다. 준영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여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평소에 어머니 잘 챙기잖아요. 할머니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준영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그리고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다. 이걸 들어봐.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서연의 목소리가 나왔다. 어머니, 부엌에서 나가주세요. 방해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차가운 말투들. 준영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말들이야. 더 들어볼래? 두 번째 파일에서는 서연이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 나왔다. 그 놓친내 때문에 우리 집이 엉망이야. 준영이는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를 놓친내라고. 세 번째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다. 서연이 할머니를 굶겨서 약하게 만들어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파일을 들을 때는 준영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 술에 취해서 그냥 확실히 처리해버릴까? 라고 중얼거리는 부분에서는 준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준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준영아, 엄마가 이 나이에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엄마는 그냥 평온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준영이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돌아온 것이었다. 여보, 왔어요?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와 준영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다. 서연이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요? 준영이는 일어서서 아내를 바라봤다. 평소의 부드러운 눈빛이 아니라 차갑고 서늘한 눈빛이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이야기요? 서연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준영이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이 이야기요. 첫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서연이 할머니를 모욕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말들이에요. 준영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 놓친내 때문에 우리 집이 엉망이야.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여보, 이건 우리 어머니를 놓친내라고 불렀어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세 번째 파일에서 서연이 할머니를 굶겨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자 서연은 완전히 당황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내가 오해라고요? 준영이는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서연이 그냥 확실히 처리해버릴까? 라고 중얼거리는 부분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요. 서연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준영이는 손을 내저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준영이는 어머니 쪽으로 돌아서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고 계시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다, 아들아.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니까. 서연은 아직도 변명을 하려고 했다. 여보, 내가 정말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친구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하소연? 준영이가 일어서서 아내를 바라봤다. 우리 어머니를 굶겨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게 하소연이에요? 어머니를 놓친내라고 부르는 게 하소연이에요? 여보. 그리고 확실히 처리해버릴까라는 건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보세요.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준영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요. 우리 지은이도 있고. 지은이 때문에라도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아이가 이런 엄마를 보고 자라야 하나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매달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서연아, 나이 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나도 한때는 젊은 며느리였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기고 모욕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서연은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준영이가 비웃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기회를 줬나요? 어머니가 굶어서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때 지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다. 엄마, 아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울고 있어요? 아이를 본 서연이 더욱 울부짖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준영이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지은아, 아빠가 설명해 줄게.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일을 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한테 나쁜 일? 지은이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할머니는 손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다, 지은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지은이는 영리한 아이였다. 할머니, 요즘 많이 말랐어요. 그리고 힘없어 보였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뭘 했어요? 준영이는 딸에게 상황을 적절히 설명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엄마가 할머니를 잘 챙기지 않았어.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난 거야. 지은이는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할머니한테 사과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서연은 더욱 울면서 말했다. 지은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준영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어려워요. 여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당신은 친정에 가 있어요. 우리가 상황을 정리할 때까지. 지은이는요? 지은이는 저와 어머니가 돌볼게요. 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야 했다.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사과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서연아, 사과는 받았어.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나도 사람이니까. 서연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조용해졌다. 지은이는 할머니 곁에 앉아서 말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그래, 지은아. 이제 괜찮아. 준영이는 어머니 앞에 앉아서 다시 한번 사과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을까요? 준영아, 내가 몰랐던 게 당연해. 서연이가 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어요. 그날 저녁 준영이는 어머니를 위해 직접 저녁을 준비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김치전도 부쳤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배불리 먹고 나니 몸에도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지은이도 할머니 옆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었다. 할머니, 이제부터 매일 같이 밥 먹어요. 할머니 혼자 드시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지은이. 할머니도 그러고 싶었어.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혼자 조용히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아빠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체조도 배우시고 친구들도 사귀셨대요. 지은이가 말했다. 그래? 어머니, 복지관에서 뭐 하세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복지관 친구들 이야기, 배우고 있는 체조 이야기, 재미있었던 프로그램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 밤이 깊어가자 지은이가 졸기 시작했다. 할머니, 자기 전에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야기 해줄까? 오랜만에 할머니는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다. 그동안은 서연이 방해해서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유로웠다. 지은이를 재우고 나서 준영이와 할머니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준영아, 내가 나쁜 건 아니야. 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거니? 준영이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일단 이혼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지은이 생각은 안 하니?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해요. 아이가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서연이도 반성할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 너무 관대하세요.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준영아,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서연이가 진짜 반성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준영이는 어머니의 관대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도 여전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다음 날부터 준영이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시면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뭐 재미있는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묻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할머니는 점점 건강을 회복해 갔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니까 기력도 돌아오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마음도 편해졌다. 일주일 후 복지관에서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윤희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응, 집에서 좀 편해졌어. 며느리분이 달라지셨나 봐요. 할머니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모으셨어요? 지혜 씨가 도와줬어. 핸드폰 녹음 기능을 알려주고. 순자 할머니는 감탄했다. 윤희 씨,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도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도 있구나. 윤희 씨가 용기 내신 게 정말 잘하신 일이에요. 지혜 씨도 할머니의 변화를 보고 기뻐했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어르신이 용기를 내지 않으셨다면 계속 고통받으셨을 거예요. 지혜 씨 덕분이에요.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어르신이 스스로 하신 일이에요. 존경합니다. 한편 서연은 친정에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라며 크게 꾸짖었다. 엄마,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서연은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깊이 후회했다.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다. 2주 후 서연은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뭔 이야기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준영이는 어머니와 상의한 후 만나기로 했다. 할머니가 한번 들어보자고 했기 때문이었다. 카페에서 만난 서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척해지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여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은 울면서 말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알아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서연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결혼 후 자신의 시간이 없어진 것에 대한 스트레스,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었던 답답함들이 쌓여서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어르신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준영이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여보,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앞으로는 정말 잘 모실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증명할게요. 시간이 걸려도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준영이는 고민했다. 정말로 서연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와 상의했다. 어머니, 서연이가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준영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서연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기회를 줘봐도 좋을 것 같아. 어머니, 너무 관대하신 거 아니에요? 준영아, 미움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그리고 지은이 생각도 해야 하고. 그럼 어머니가 직접 서연이를 만나보시겠어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서연과 할머니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그로부터 3일 후였다. 장소는 할머니가 자주 가는 복지관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다.
할머니는 지혜 씨와 함께 갔고 서연은 혼자 왔다. 서연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진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일어나거라. 여기 사람들 많다. 서연은 일어나서 앉았지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서연아, 내가 나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어려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미워할 수는 없잖니. 어머니, 다만 조건이 있어. 내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무엇이든 하겠어요. 지혜 씨가 옆에서 말했다. 서연 씨, 어르신 학대는 정말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고요.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일을 했어요. 할머니가 말했다. 서연아, 내가 왜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는 줄 아니? 준영이 때문이야. 그리고 지은이 때문이야. 가정이 깨지는 건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 해.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모셔야 해. 할 수 있겠니?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어요. 할머니는 서연에게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했다. 첫째, 나와 대화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해.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소통을 해야 해. 네, 어머니. 둘째, 내가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할 때 거부하지 마. 나도 할 일이 있어야 보람을 느껴. 네, 그렇게 하겠어요. 셋째, 내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도 환영해줘야 해. 나도 사회생활이 필요하거든. 네, 어머니.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나를 놓친내라고 부르면 안 돼. 나는 내 시어머니야. 서연은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다. 어머니, 그 말씀은 정말 제가 정신이 나갔을 때 한 말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 씨가 말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관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혜 씨, 미움으로 살기에는 남은 인생이 아깝잖아. 그리고 서연이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다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야. 어르신의 그런 마음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준영이에게 서연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영아, 서연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요, 어머니? 응.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회는 줘봐야 할 것 같아. 준영이는 고민했다. 정말 서연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준영아, 다만 서연이가 정말 변하지 않으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확실히 해줘. 네, 어머니. 일주일 후 서연이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현관에서부터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어와라. 서연은 짐을 풀기 전에 먼저 할머니 방을 찾아갔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방 청소하고 정리해드릴게요. 고맙다. 하지만 내가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 네. 서연아, 나도 할 일이 있어야 해. 함께하면 더 좋잖니. 서연은 감동했다. 할머니가 자신을 파트너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식사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서연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어머니, 오늘 복지관에서 뭐 하셨어요? 체조도 하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 어떤 친구들이세요? 나이는 비슷하세요? 할머니는 놀랐다. 서연이 자신의 일에 진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은이도 분위기가 좋아진 걸 느꼈다. 엄마, 이제 할머니랑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그래, 지은아. 엄마가 할머니께 못되게 굴어서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할머니를 정말 잘 모실 거야. 준영이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가족이 다시 화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서연은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아침 메뉴를 물어봤다. 어머니, 아침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밥 드실래요? 빵 드실래요? 밥이 좋겠어. 그럼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어머니가 가져오신 된장으로.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싫어하던 된장 냄새를 이제는 괜찮다고 하다니. 점심시간에도 서연은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시면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뭔가 더 드실 것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가장 큰 변화는 대화였다. 서연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정말로 들어주기 시작했다.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대화, 옛날 시골에서의 추억들까지. 어머니, 시골에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농사일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기야 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신기하고 좋더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정말? 그럼 베란다에 작은 화분이라도 만들어 볼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연은 할머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가 얼마나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분인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인지. 할머니도 서연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달 후 복지관에서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윤희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며느리분이랑 화해하신 거예요? 응, 서연이가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정말 며느리 같아. 다행이에요.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하죠. 지혜 씨도 할머니의 변화를 보고 기뻤다.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용서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지혜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어르신이 용기 내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집에서의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다. 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심지어 쇼핑도 함께 다녔다. 어머니, 시장 가실 때 저도 같이 가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이 뭔지 알고 싶어요. 정말? 그럼 같이 가자. 시장에서 할머니는 서연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다. 어떤 채소가 신선한지, 생선은 어떻게 고르는지, 고기는 어느 부위가 좋은지. 서연은 정말로 관심 있게 들었다. 어머니, 된장은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된장? 그건 시간이 오래 걸려.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고 그걸 발효시켜야 해. 그럼 어머니가 가져오신 된장도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담가 먹던 거야. 맛있지? 네, 정말 맛있어요. 시판 된장이랑 완전히 달라요. 할머니는 서연이 자신의 솜씨를 인정해주니까 기분이 좋았다. 평생 해온 일들이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함께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할머니의 요리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려고 했다. 어머니, 김치찌개는 어떻게 끓이는 게 맛있어요? 김치찌개는 말이야, 김치가 중요해. 잘 익은 김치를 써야 하고 돼지고기는 살짝 볶아서 기름을 내야 해. 아, 그래서 어머니가 끓이신 찌개가 그렇게 맛있었구나.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할머니와 서연은 점점 가까워졌다. 할머니는 서연에게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전해주고 서연은 할머니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지은이도 이런 분위기에서 더욱 밝아졌다. 할머니, 엄마 같이 요리하는 거 재미있어요? 그럼 우리 지은이도 같이 하자.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손녀에게도 요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계란 후라이 굽는 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반찬 만드는 법까지.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급하면 안 돼. 요리는 정성이 가장 중요해.
준영이는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장면이었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이 함께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 여보,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셔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할머니에게 제안했다. 어머니 고향 친구분들 한번 초대해서 식사하면 어떨까요?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싶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예전에는 복지관 친구들이 집에 오는 것조차 싫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초대하겠다고 하다니. 그럼 순자 할머니랑 영숙 할머니 정도 불러볼까? 네, 좋아요. 제가 정성껏 준비할게요. 초대 당일 서연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고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했다. 순자 할머니와 영숙 할머니가 왔을 때 서연은 정중하게 맞이했다. 어머님들 어서 오세요. 저희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셨어요. 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윤희 할머니한테서 며느리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친절한 줄은 몰랐다. 며느리가 참 착하네. 순자 할머니가 윤희 할머니에게 귓속말했다. 그래, 많이 달라졌어. 식사 자리에서 서연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었다. 옛날 시골 이야기, 자식들 키우던 이야기, 복지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까지. 며느리야, 너도 복지관에 한번 놀러 와봐.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 거야. 네, 시간 날 때 꼭 가볼게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친구들이 내 칭찬을 많이 했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좋아요. 서연아,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어머니, 사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에게서. 내가 뭘 가르쳐 줬다고? 인생이요. 어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할머니는 감동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이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몇 달이 지나자 이 집은 정말로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할머니는 건강도 회복하고 마음도 편해졌다. 서연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준영이는 어머니와 아내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지은이는 할머니와 엄마 아빠가 모두 사이좋게 지내는 환경에서 더욱 밝게 자랐다. 어느 날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주제는 가족 갈등 해결하기였다. 할머니의 경험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르신들, 저는 며느리와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것이었다. 처음에는 참고 또 참으려고 했어요. 그게 어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을 용기 말이에요. 저는 지혜 선생님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으고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용서할 용기도 냈고요. 청중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어르신, 그런데 며느리분이 정말로 변하셨어요? 한 할머니가 질문했다. 네, 정말로 변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 해야 하고 주변에서도 기회를 줘야 하죠. 혹시 다시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기회를 주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믿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르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집에 돌아온 할머니에게 서연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좋더라.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기분이 좋아.
어머니,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놀랐다. 정말 창피하지 않겠니? 창피하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가 어머니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다음 강연에서는 할머니와 서연이 함께 나섰다. 서연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를 짐처럼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갑자기 끼어든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솔직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을 가진 소중한 분이셨어요. 인생의 선배이시고 지혜로운 조언자이시고 따뜻한 가족이셨어요.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의 관대함 때문이에요.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청중들은 서연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다. 며느리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에 강연 후 많은 가족들이 할머니와 서연에게 조언을 구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아들과 딸들이 찾아왔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화해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이렇게 조언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대화해야 해요. 서연도 덧붙였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해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정말로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렇게 할머니와 서연은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복지관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유명한 화해한 고부 사례가 되었다. 1년 후 할머니의 74번째 생일이 되었다. 서연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정말 특별한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서연이 정성껏 만든 미역국과 생일 케이크를 내놓았다. 고맙다, 며느리야. 이렇게 좋은 생일은 처음이야. 준영이도 말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랑 엄마랑 저랑 같이 요리하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는 정말로 3명이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모두 웃는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지은이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말했다. 여보야, 우리 준영이네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 서연이도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진짜 내 딸 같아. 그리고 우리 지은이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줘. 여보도 이 모습을 보면 기뻐할 거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들이 결국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신기했다. 복지관에서도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혼자서 조용히 있던 할머니가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의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윤희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자꾸 짜증을 내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짜증을 낼까요?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화를 해보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며느리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아보세요. 할머니의 조언은 항상 실용적이고 따뜻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이라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 지혜 씨도 할머니의 변화를 보며 감탄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해요. 이제는 상담사 같아요. 지혜 씨 덕분이야. 내가 처음에 용기를 내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야. 어르신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용서할 줄도 아셨고요. 2년이 지나자 할머니네 집은 지역에서 유명한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이웃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따뜻한 가족의 모범이 되었다. 서연은 이제 진짜로 할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생각했다.
할머니도 서연을 친딸처럼 아꼈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도 하고 쇼핑도 가고 드라마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러 갈까요? 그래, 좋다. 공원에서 벚꽃도 구경하고 오자. 네, 제가 도시락도 싸갈게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사이가 되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인사나 눈치 보는 관계가 아니었다. 준영이는 어머니와 아내가 이렇게 가까워진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셔줘서. 고맙긴요. 제가 더 많은 걸 배우고 있는걸요. 뭘 배우고 있어요? 인생이요. 어머니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도. 지은이도 할머니와 엄마가 친한 모습을 보며 자랐다. 그래서 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지은이는 분명히 멋진 할머니가 될 거야. 지금부터 많이 배우고 경험하면 돼. 할머니의 75번째 생일 때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다. 서연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던 것이다. 어머니 고향에 가보고 싶으세요? 고향에?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제가 여행을 준비했어요. 가족 모두 함께 어머니 고향에 가서 며칠 지내다 오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고향에 가고 싶기는 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서연이 먼저 제안하다니.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들도 만나 뵙고 싶고요. 그렇게 가족 모두가 할머니 고향으로 여행을 떠났다. 할머니는 3년 만에 보는 고향 풍경에 눈물을 흘렸다. 여기가 어머니가 살던 집터예요? 서연이 물었다. 응, 여기야. 여기서 50년 넘게 살았어. 집터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주변 풍경은 그대로였다. 뒷산도 그대로고 앞을 흐르는 개울도 그대로였다. 할머니, 여기 공기가 정말 좋아요. 지은이가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어릴 때는 이런 공기를 매일 마셨어. 동네 어른들도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윤희야, 어디 살고 있다고 했지? 부산에서 아들이랑 살고 있어요. 며느리가 잘해주나? 할머니는 서연을 소개하며 말했다. 네, 정말 잘해줘요. 친딸 같아요. 서연은 동네 어른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윤희 어머니 며느리예요.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며느리가 참 착하네. 윤희가 복이 많아. 그날 밤 고향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릴 때 이야기, 결혼 후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던 이야기.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서연이 감동하며 말했다. 그때는 고생인 줄 몰랐어.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시절의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더욱 존경스러워요. 3일간의 고향 여행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고마워. 내 고향을 같이 가줘서. 어머니, 저희가 더 좋았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게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행의 여운은 계속되었다. 가족들은 더욱 가까워졌고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복지관에서도 할머니는 고향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며느리가 깜짝 선물로 고향 여행을 준비해줬어. 아이고, 며느리가 정말 착하네요. 그래,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내 딸 같아. 다른 어르신들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가졌다. 갈등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그렇게 할머니네 가족은 진정한 화목을 이루었다. 서연의 작은 용기로 시작된 변화가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할머니의 관대함과 지혜, 준영이의 사랑, 지은이의 순수함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다. 할머니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다.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눈치 볼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어머니, 저희도 행복해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래,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서로 사랑하면서. 네, 어머니.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 영정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보야,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우리 가족들이 모두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 고마워, 여보야.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봐줘서.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평안과 만족이 깃들어 있었다. 그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이제 할머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윤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복지관에서의 강연은 계속되었고 할머니와 서연의 화해 사례는 책으로도 출간되어 전국의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할머니가 강조한 것은 단순했다. 참기만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용기를 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변하려고 할 때는 기회를 줘야 한다. 서연도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이해 부족에서 시작되었다. 서로를 알려고 노력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갈등을 겪고 있던 고부관계, 가족관계가 개선되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할머니는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있다. 복지관에서는 사랑받는 상담사 할머니로 통한다. 서연은 이제 정말로 할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한다. 준영이는 어머니와 아내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지은이는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고 있다. 그들의 집은 여전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할머니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윤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윤희 할머니처럼 조용히 고통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할머니가 보여준 작은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길 바라고 때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